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 SNS들 많이 하시죠. 어떤 분은 일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SNS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주부가 이걸 보고 기겁을 했대요. 남편의 SNS인데 그렇게 평소에 자상하고 착했는데 이걸 본 순간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처럼 겨울만 됐다 하면 영하 10도는 기본, 한강이 꽁꽁 얼어붙던 그때 그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찬반 집회가 정말 뜨겁게 여의도 일대를 달궜었는데요. 지금 이 주최 측의 추산으로는요, 100만 명가량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사실 안전 문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이 빛났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집회가 항해의 장을 넘어서 한편의 축제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들이 뒤를 따랐었는데요. 특히 프랑스 AFP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집회 참가자들이 걸그룹 에스파의 위플래시 노래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고 그리고 촛불과 함께 이 축제처럼 이 시위를 즐기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 당시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젊은 여성 시위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점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요, 혼자 온 사람들,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꽃 심기 클럽 이런 기발한 깃발을 들기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요, 이 토요일 국회 앞 시위가 마치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이런 소식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촛불을 들었다면 네. 이번에는 응원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또 모인 사람들이 젊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라고 한다면 과격한 모습이라던가 무력들은 충돌이 일어날까 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은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아이돌 팬들도 많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에 응원을 온 사람들 같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봉을 들고 모이자 이런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과 응원봉을 합친 탄핵봉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공유되곤 했는데 외신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문화적 자긍식이 결합된 K집회의 전형이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편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결제 릴레이가 또 이어지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집회에서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에 미리 선결제를 해두고요. 이 부분을 SNS에 공유함으로써 집회 참가 시민들이 이용해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요. 선결제한 물품의 내용이나 선결제 매장의 이름과 위치, 수령 시간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떤 새로운 집회 참여 방식이다. 이런 평가가 뒤이었습니다. 아이고, 모쪼록 이 혼란이 빨리 정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요. 대외 경제 대응력이 약화가 되었다. 이런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 국가 성장에 급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외국에서 보기에도 불안하니까 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내년 경제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년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를요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당시 2.2%보다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주요 투자은행 8곳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도 지난달 말 기준 1.8%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은요, 국가의 그 내부적인 그 내수 부진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집권의 영향을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 역시도 위태롭다고요. 그렇죠. 민생 경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카드 승인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3에서 5%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내 카드 승인액이 지난 10월 들어 1.2%에 그쳤습니다.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도 지난 10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불분명하면 결국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생에 마음까지 추운 힘든 겨울을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수능 얘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지난 11월 치러졌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N수생 강세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의 국어, 수학 평균 점수가요. 고3,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역 수험생보다 평균적으로 12점 이상이 높았고 1, 2등급의 비중은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N수생의 1등급 비중이 더 높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11명이었는데 그 11명 가운데 7명이 이른바 N수생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수능 역시도 N수생이 강세를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N수생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도 이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재학생은 1.7%였지만 N수생 등 이 졸업생은 6.9%로 2.5배가량 높았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은 재학생의 경우 1등급의 비율이 2.3%였지만 졸업생은 무려 이보다 3.5배가량 높은 8.1%였습니다. 영어 역시 1등급을 받은 재학생이 N수생보다 이 2배가량 더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재수생이 더 많은 비중으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 결국 국영수 모두 N수생의 강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내신 따로 수능 따로래요. 예전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네. 저는 학력고사니까 학력고사는 저절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시대니까 이 재수하면은 수능에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무슨 미적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미적분이 이과 공부예요? 그래서 미적분에 또 이렇게 몰려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된 것 같은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수능도 다 똑같은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학에도 선택 과목이 있어서 뭐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히 미분과 적분 선택 집중 현상,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51.3%, 무려 절반 이상이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미적분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표준 점수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인데 보통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하게 되는데 2022년도 이 통합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요. 같은 점수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미적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한두 문제 정도 틀려도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다 보니까 미적분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이과생들이 유리한 미적분을 이과생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된다 이건데 난 도대체 이게 뭐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가서 사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암 치유에 필요하다면서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서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이 남성. 뭐야, 이거? 황당한 행동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스타킹이 암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도움이 되니 쫓아가서 벗어달라고 말한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당한 일이죠. 이 A 씨는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이 여성이 내리려고 하자 다짜고짜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본인의 암 치료에 꼭 필요하다. 여자 스타킹을 신고 갖고 있으면은 암이 치료된다고 하니 나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요. 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정말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찬바람 때문에 많이 추우셨죠?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호남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은 한낮에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부 영동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수요일쯤에는 동해안 지역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기상 이변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기상청에서 올겨울 예년보다 엄청 추울 거라 그렇게 예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년보다 좀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정정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석에도 반소매 입고 지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 그동안 기후위기 하면 뭐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북극곰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추석에 이제 반소매 저도 입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구나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기후 위기, 이거는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의 조별 과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80억 명의 이 지구인들이 다 함께 풀어내야 될 숙제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 기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기후 변화는 개인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기후 위기에 맞서 환경 지킴이 자처한 기업들입니다. 네. 네. 어떤 기업들이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네, 먼저 국내 에너지 원유 정제 처리 전문 기업 지사 얘긴데요. 네.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임직원들이 걸으면서 이제 기부금을 마련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캠페인은 탄소를 줄이자는 회사의 탄소 저감 의지를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사회공헌과 접목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G사는 이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당초 목표였던 1억 보를 초과한 1억 6천만 보를 적립했고요. 기부금 역시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G사는 요 기부금을 통해서 시민, 다이버, 그리고 검은도 해녀 등이 참여한 이 바다 쓰레기 줍기 활동도 펼쳤고요. 올해는 또 텀블러 사용 확대를 위한 텀블러백 요걸 개발해서 제작해서 2만여 명에게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걸으면서 탄소 저감은 물론이고요. 기부도 하고 거기다 건강도 챙기고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은요. 자, 국내 첨단 소재 기업이죠. H사는요. 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천군 유부도에서 국립생태원 서천군 생태관광협의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과 또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보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유부도는 그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가시박, 환삼동굴 이런 것들 때 외국에서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서 이 고유 자연 생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보존 활동이 필요한 상태죠. 네. 그리고 H사는 생태계 교란 식물 네. 제거 활동뿐 아니라 이 주요 해외 거점인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에서 맹그로브 묘목 500그루를 심는 등 맹그로브 숲 복원 활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향후 총 200헥타르 면적의 맹그로브 묘목 4,000그루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울산, 울주, 충남 서천에 밀원식물 정원을 조성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꿀벌 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꿀벌 보호 활동은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최근에 맞아요. 기후 변화가 급격해지고 또 농약 사용하고 이러면서 꿀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꿀벌들이 나타나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활동 좋네요. 다음 기업은요?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계 보존과 멸종 위기종 보호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자동차용 부품 제조 기업인 H사인데요. H사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미호강 일대에서 생물 대탐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서 식물 포유류, 조류, 어류 등 6개 분야 생물 탐사 활동을 전개하고 생물 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1급 멸종 위기종인 미호종계 복원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호종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호강 일대에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오. 미꾸리과의 어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H사는요, 진천 미호강 일대에서 임직원과 진천군 관계자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호종계 방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멸종위기 생물 복원 사업을 중장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으니까 생태계 살리고 자연 보호하고 또 기후 변화도 막고 우리 기업들이 나서주니까 든든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최근에 모델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배우 정우성 씨였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세상에 그야말로 떠들썩했었는데 이걸로 시작돼서 드디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결혼은 좀 곤란하다. 대신 나는 아이만큼은 공동 육아하겠다라고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볼 첫 번째 주제는요. 결혼하기 싫다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미남을 쟁취한다고 하죠. 제게는 얼굴도 몸매도 완벽, 스펙도 빵빵한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그와의 연애. 그러나 남자친구에게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예. 뭘 굳이 설명 알아요. 예.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예. 우리 알콩, 우리 연애하니까 오. 정말 좋아. 응? 우리 앞으로도 결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애만 쭉 하자고. 뭐? 연애만 하고 싶다고? 아니 그럼 우리 달콩이는 아예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 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막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남보다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결혼을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냥 안타깝지만 내가 그거는 못 들어줄 것 같아. 그냥 더 좋은 남자 만나기를 내가 행복을 빌어주고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나 비혼주의자야. 아이 뭐 그런 거야. 우리 상관없어. 우리 알콩달콩 계속 연애만 하고 살자, 진택 씨.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그와 헤어질 것 같아 억지로 그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연애만 하고 살던 어느 날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알콩!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비상 상황이라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지난번부터 뭐 속이 안 좋다고 막 그러더니 병원 갔는데 왜 뭐 속 안 좋다 그래? 아니 달콩 그게 아니라 저기 나 임신했대. 이제 5주 차래. 아니 어떻게 이미 생긴 아이 그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 아유, 그치? 그래. 아이는 축복이나 다름없는데 이거 지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세상에 달콩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달콩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 알았어. 그러면 애기 얼른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겠다. 그치? 잠깐만 알콩. 내가 얘기는 했는데 결혼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잠깐만 달콩 나 임신했다니까 5주 차야. 아니 우리 아이 키우려면 당연히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지. 알콩은 진짜 모범생이구나.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족 형태가 이게 변하고 있어요. 예? 요즘 꼭 결혼하지 않아도 뭐 양육 뭐 같이 하고 뭐 이런 가정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아이 양육만 그냥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우리 아이니까 이 경제적 책임 요거는 다 내가 할게. 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야 장진태 너 지금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자 뭐 그런 얘기야?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다며 아이만 낳아 함께 기르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주고 싶습니다. 결혼은 못하지만 아이에 대한 경제적 의무는 다하겠다고 하는 남자친구.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긴 한데 그러게. 사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 A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녀, 외모 좋아, 인물 좋아, 집안 집안 좋아, 좋아. 성격까지 아하. 뭐 나무랄 것 하나 없는 그런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딱 하나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비혼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애 초기에는 이 남자친구와 함께 사귈 동안에 나는 뭐 이 남자친구 얘기한 거 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만약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자친구인 A 씨에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A 씨는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또 그때 당시엔 A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는 계속 그냥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도 생겼으니까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건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한데 나는 결혼은 할 수 없다. 아이에 대한 물질적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A 씨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대신에 이 남자친구의 경제적 책임을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가 고민이다라는 사연입니다.
그 최근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의 그 사연도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네. 이 비혼 출산이 뭐 해외에서는 꽤 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혼 출산이라고 하면은요, 혼인은 하지 않고 출산만 하는 경우를 좀 통틀어서 우리가 비혼 출산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체 출산하는 경우 수 중에서 62%가 비혼 출산이고요. 영국은 49%, 미국은 41%, OECD 회원국 평균을 따져봐도 비혼 출산이 42%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태어난 23만 명 아이 가운데 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1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자면요. 4.7%인데 그러니까 출생한 아이들 2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7%이 수치가 OECD 평균으로 보자면 한참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1981년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나가고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00명.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1,900명. 네. 네. 근데 이제 비혼 출산이에요. 그럼 비혼 출산이니까 혼인 신고 안 됐을 거고,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출생 신고를 그냥 우리가 우리 일상 생활대로 하다 보면 네. 그 아버지 그 가족 관계 여기 올라가서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혼외자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머니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 사연에서 이 손해자의 경우에 네. 아버지가 만약에 출생신고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 현행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마가 소재 불명이거나 아니면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연과 달리 어머니가 나 출생신고 하지 않을래 라고 해버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할게라고 네네. 했을 경우에 절차가 엄마에 비해서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속하게 가족관계에 등재될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해서 헌재가 내년 5월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양육의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지언정 인지청구를 하시면 돼요. 인지청구를 하셔가지고 지자체 가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제 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인지 절차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좀 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드라마에도 보면 좀 종종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 측에서 그게 내 애라는 증거가 있어? 뭐 이런 봤어요. 이런 거. 네, 있어.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마 단골 소재잖아요. 네. 발가락도 안 닮았네. 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출산의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를 출산한 것 그 자체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는지 이 출산 자체로 사실 확인한 방법은 없거든요. 네. 좀 이런 점이 고려될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이 아버지가 어떤 이 아이에 대해서 이것이 내 아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중의 관계라고 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이 아버지가 친부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추정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혼인 외의자, 특히 이렇게 비혼 출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인지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이 내 아이 맞나?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할 때는 결국 아이나 아니면 친엄마가 아버지에게 친자가 맞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또 제기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필요한데 네. 유전자 검사에서 우리 드라마에서처럼 뭐 친자 관계 99.9% 네, 이렇게 맞아요. 나왔다고 그것만으로 바로 또 친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 검사지를 가지고 결국 인지 청구를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아유. 네. 근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확인이 가능한데 거부한다면은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는 또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냥 피할 수 없고 자꾸 피하면 오히려 강력하게 의심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에 당연히 이런 청구에는 응하셔야 하겠죠. 와.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남자친구가 경제적인 내가 책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양육비, 경제적인 책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얼마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제 그 금액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합의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건데 그 법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제 기억에 그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양육비를 200, 300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월소득이 1억이다. 그래도 나는 2, 300 수준에서 그냥 지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구속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고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굉장히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혼 조정 절차에서 반드시 이런 어떤 구속의 그 표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충분히 합의에 따라서 또 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뭐 친부가 얼마나 버느냐, 그 벌이나 뭐 재산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한도가 300만 원. 이거밖에 안 돼, 책정이. 그럼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이 가이드라인의 최대치는 부모의 합상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양육비로 합의도 가능하고요. 오. 이미 처음에 뭐 이혼이나 아니면 비혼 출산해서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해도 자녀가 아니면 좀 돈이 더 많이 드는 공부를 한다거나 유학을 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은 법원에다가 증액 신청도 해볼 수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양육비 증액, 이와 반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다 해서 네. 결혼해서 나중에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이런 것보다 그냥 양육비를 부담하는 게 낫다 이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이 최근에 정우성 씨 사례만 보더라도 이 재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섣불리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결혼 전에 내가 굉장히 많은 자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결혼 생활을 하고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뭐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혼 당시에 나는 이거를 내 재산으로 특유 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기여도가 높다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론 관계나 사실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을 나는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금 이 사연의 경우처럼 전혀 혼인의 실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네. 아까 사연에서 보면 공동 양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친부가 확인이 되고 공동 양육의 조건을 갖추면 그럼 이제 공동 양육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함께 키워야 되는 부분은 맞겠죠. 그리고 네.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는 뭐 공동 양육권을 가졌다, 뭐 공동 친권을 가졌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뭐 여권을 만들러 갈 때, 아니면 은행에서 뭐 계좌를 터주려고 할 때 이럴 때마다 공동 양육권, 공동 친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만나지 않은 관계임에도 둘 다 부모와 모가 모두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수술 동의서 작성 같은 거 생각한다면 네. 그 긴박성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혼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법원에서도 사실 협의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 한쪽에다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아동의 복리 측면에서
편의성을 고려해서 보통은 한쪽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옛날부터 느낌이 안 좋거든. 혼외자라는 말 자체가. 네네. 이런 말 자체도 어떤 이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킬과 하이드.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두 개의 인격을 가진 그 지킬과 하이드처럼 두 얼굴로 살아가는 남편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음란 DM 보내는 남편과 갈라서고 싶어요?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연애 때 자상했던 남자들 결혼하면 쉽게 변한다고들 하죠. 그러나 저희 남편에게 예외였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한 지 3년 넘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남편을 보며 저는 참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여보, 휴대폰 알람 계속 오는데? 벌써 씻으러 아유, 정말 꼼꼼하게 씻어요, 정말. 아유, 진짜. 급한 일인가 뭐지? 어머, 이게 뭐야? 무슨 SNS DM 이렇게나 많이? 어머머. 화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무 예뻐서 화난다는 게 이런 말인가 봐요. 정말 예쁘세요. 어머, 감사해요. 정말 용기 낸 메시지인데 답장 줘서 고마워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하게 종종 이렇게 채팅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남편의 휴대폰에 온갖 여자들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음담 패설까지 주고받으면서 많은 여자들과 음란 채팅까지 한 남편. 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맨틱? 크리스마스? 뭐 성공적? 야 이제요! 아이 깜짝이야. 나 지금 씻고 있는데 아니 보고 싶더라도 잠깐 참아. 참기 개뿔. 당신 대체 SNS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많은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다 뭐야? 아 여보 내 거 본 거야? 아니 허락 없이 어떻게 남의 휴대폰을 보고 그래? 이거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부부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바람 피워놓고 지금 어디서 뻔뻔하게 진짜.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당신 지금 바람이라고 그랬어? 이혼? 아이고 나 그 여자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어머머머. 그냥 대화만 한 거야. 어머머. 이걸로 이혼? 나 절대 못해. 남편은 뻔뻔하게 여자들과 대화만 한 게 다라면서 바람은 피운 적도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전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부부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정말 이 남편이 다정다감했단 말이죠. 정말 몰랐던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속았어, 이 아내분은 속았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배신감. 일단 먼저 이 남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게.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외도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에요. 되게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인생 그 대상에 대한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전반적인 파쇄, 곧 신뢰에 대해서 완전한 상실을 겪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누구를 만나건 또 이 사람과 계속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못 믿는 현상,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정신을 얼마나 괴멸시키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마치 의처증, 의부증처럼 의심에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겠냔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심리 상황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고통은 없을 것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네, 이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30대 초반의 A 씨가 동갑내기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서 연애 때만큼 자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A 씨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결혼 후에도 너무나 친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이 남편의 SNS를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 여러 여성을 팔로우하고 있고 일명
DM,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메시지라고 보내는 네네.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A 씨 남편은 주로 사진을 잘 봤다 이런 얘기로 시작해 가지고 하루 일과도 공유하고요. 은밀한 성적인 이야기도 거침없이 나누게 되고요. 이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이 아내 A 씨가 충격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 남편은 이 다른 여성들과 SNS로 대화만 했을 뿐이지 내가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만난 적도 없다. 취미 생활로 했던 대화일 뿐이다. 이건 이혼을 하겠다는 이 내용과 전혀 맞지도 않다. 나는 이혼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아내는 이 자체가 바람이다 이러는 거고 남편은 저 만나지도 않은 여자들인데 SNS 상에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 겸 해서 했다. 이건 바람이 아니다. 이혼 못 한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할 수 있다. 바람이라 하면 O. 생각하면 아니다. 이혼 못 한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남편의 이 둘, 행동이 바람이죠. 예. 저도 바람이죠. 아. 남편의 이 행동은 바람. 바람이라는 게 꼭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고 해서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정서적으로 바람이 맞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나뉘었는데. 그러네. 그런 거야? 여자들은 다 O고 남자들 X인데 남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장 기자님 이러시면 안 돼. 장 기자, 아우지 장 기자님 이러면 안 돼. 일단은 뭐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랑 수림 씨가 원래 잘 안 맞아요. 그렇지. 근데 오늘 아주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뭐 외도의 수위나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수위를 봐야 돼요. 그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 외도, 일명 정서적 외도도 이혼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담에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고통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건 이혼 가능한 사유다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장 기자님.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잘 네. 이해하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얘기 잘하세요. 이 남자들은 이게 좀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지만 바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서적 바람이다. 이게 정서적 바람이다. 이거를 뭐 이 여자랑 이 사연을 보시면은 뭐 시도한 것도 아니고 시도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대화를 보자면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나는 그냥 로맨틱하게 이렇게 멘트 던지고 이렇게 뻑뻑 날리고 뭐 요러는 거를 좀 즐기는 아저씨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손 돼. 내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예, 예전에도 대본이 이게 써 있어가지고. 외도한 사실이 그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그렇죠. 이게 이혼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현장 잡으러 다니고 아니, 막 이래야 돼. 증거가 있잖아. 뭐 메시지 은밀한 주고받았던 그 게 성적 은밀한- 농담을 주고받은 그럼 그 은밀한 증거인데. 대화도 있잖아. 아니, 취미 예전에 생활이잖아요. 현장을 취미 잡겠다고 생활. 왜 모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막 기자님 얘기하고 그러면 안 있어요. 돼. 해가지고 자, 싸우지들 이게 말이 마시고 됩니까?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변호사님들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생활 그리고 가능하죠. 장진택 기자님 네. 한번 들어주세요. 강 OX 변호사님 중에. 제대로 드세요. 네. 예? 하나, 지켜보겠어요. 둘, 셋. 이거 뭡니까? 좋습니다. 네, 알쏭달쏭. 이혼 사유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불륜 현상 급습하기 네. 위해서 뭐 카메라 들고 뭐 다녔다 맞아요. 쫓아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2015년도 이전 간통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요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유형 바로 부정행위, 불륜인데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성관계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보야, 자기야, 뭐 보고 싶다 이런 애정 관계에서 보낼 만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행위들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네. 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수위가 어느 말씀하셨다시피 정도 올라갔는지. 예, 이 사건에서 처음에 예쁘세요. 뭐 이 정도면 네. 사실 이게 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야, 사유라고 볼 수 예쁘세요는 있느냐에 안 대해서 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네네. 있다라는 거예요. 제 네. 말은. 근데 또 이 사연에서 보면은 은밀한 성적 농담을 다수와 주고 받았다라는 정도로 가면은 이거는 부정행위에도 충분히 그럼.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 내가 그냥 모르는 여자야.
그리고 그냥 불특정 다수야. 한 명이랑 내통을 한 게 아니야. 네네. 정을 통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을 뿐인데 변호사님 그게 왜 이게 정죄 의무에 위반을 한 겁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거는 그밖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도를 벗어나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남편이 그랬어요. 버럭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느냐. 이거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이 진실을 파헤친 것뿐인데 그럼요. 이게 진짜 불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거예요. 만약에 핸드폰이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는데 남편이 자는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든 남편의 풀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데 이제 대가지고 발가락이요? 발가락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연에서는 네. 뭐 이렇게 알람이 울린 거예요. 어,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그거를 빌미로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도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거 어설퍼. 이거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목욕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조금 의심해봐요. 아니면 두 개를 쓰던지. 두 개를 휴대전화. 쓰는. 그렇죠. 이 사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 거고 남편은 이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도장 찍고 제출하는 그런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이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고 있는 어떤 합의와 소송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조정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제대로 전문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적어도 당사자가 둘러앉아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협의해 볼지 얘기해 보자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성립이 되면 효과는 또 재판과 동일하거든요. 조정 이혼은 또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해서도 가능해서 조정 이혼 한번 권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이거 못 살아요. 그럼요. 네. 그 믿게 해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중생활 하려면 철저하게 해 좀. 네? 뭐라고 하신 제가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안 걸려야지. 아유 의심스러워.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걸리는? 아니 그냥 이러지 맙시다. 연말에 연말에. 자, 제 얘기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 앞에 것만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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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그때 그 시절 동장군의 추억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시절 동장군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 며칠 전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이제야 좀 겨울 같네, 이래야 겨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11월에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또 전국 곳곳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가 올해 94세 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 기억에 눈 제일 많이 왔다. 엄청 거예요.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옛날에 이북 계실 때 이북에서 보고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처음 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 지방 갔다가 올라오는데 1시간 정도 아무리 걸려도 뭐 1시간 반이면 올 거리인데 맞아요. 저 그때 4시간 걸렸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날 엄청나게 그 폭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았을 맞아요. 겁니다. 네. 12월, 1월 정도는 내려도 이 정도 내릴 수 있겠다 했는데 첫눈 치고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11월에 너무 많이 피해도 내려서 컸고요. 막 축사, 막 비닐하우스 다 무너지고 맞아요.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눈이 예전하고 다르게 습설이라고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무거워서. 머금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은 뭐 놀 게 많잖아요. 뭐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죠. 눈싸움도 하고 뭐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은 막 좋아서 막 뛰어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 뭐. 나이가 들고 그럼. 우리가 또 자동차 뭐 전문 기자 뭐 이러니까 눈이 오면은 저희는 그냥 폐업이에요. 아, 그러네. 네, 저희는 늘 이렇게 운전하고 뭐 이거 시승기 쓰고 뭐 이러는데 예, 또 눈 오면은 일단 차 막히고 차 더러워지고 차 맞아. 미끄러지고 맞아. 보니까 예, 눈 오면은 저는 이제 그냥 걱정부터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유 요즘 겨울이 겨울이니 영하 뭐 끼케야 4, 5도 뭐 이게 겨울이야. 와. 우리 때는 영하 20도 넘었어. 맞아요. 근데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진짜 추웠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저는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라 옛날에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수온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 밑으로는 아예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른들 말씀이 진짜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한강이 언제 또 얼마나 어는가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1900년대만 해도 한강이 얼었던 전체 시기가 80일이었대요. 와. 80일. 그랬다가 1960년대 가면 이게 40일로 줄어들어요. 대박. 그랬다가 어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30일에 육박했는데 요즘은 어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1950년대까지 뭐가 있었냐? 한강에서 채빙. 그러니까 얼음을 채취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기후변화나 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한강이 두껍게 어는 일이 잘 없잖아요. 과거에는 한강이 두껍게 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얼음을 귀한 자원으로 쓰였습니다. 얼음이. 네,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고 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봤거든요. 강에서 그 얼음 채비가는 장면. 그쵸. 그런 장면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한강의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 제도는요, 1896년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음 캐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자빙업자, 뭐 장빙력 이렇게 불렀는데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위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195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1959년부터 뭐 천연수, 천연빙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한강 얼음 채취가 불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한강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강북에서 강남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진짜 그랬었어. 근데 나룻배로 건너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나룻배가 이제 몇 명 타는지 뭐 한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겨울에 이 한강이 얼게 되면은 우마차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에 묵혀뒀던 그런 볼일들을 이야, 강남, 강북 왔다 갔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정도로 꽝꽝 어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얼음 낚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야, 이제 그 시절이 일명 왕십리 똥파리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1960년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 일단 얼었다 그러면 어떻게 낚시대부터 딱 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망치하고 그다음에 그 톱 있죠 왜? 톱을 가져가가지고 이 한강에 구멍을 내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럼. 낚시를 하는 일명 전문 어부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당시 한강에는 낚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태공들이 사시사철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낚시꾼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걱정했던 분들이 한강으로 다 몰리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가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네. 이 한강 그 주요 낚시 포인트가 광나루, 아하. 마포, 그리고 노량진, 서강 노량진. 이렇게 있었고요. 이 시기에 한강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 잉어나 장어, 붕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야. 뭐 지금도 자연산이네. 한강에서 뭐 낚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이때 그 이 무게로 쳐서 잉어 한 근이 당시로 쌀 2대 값이었대요. 그리고 와우. 하루에 3근짜리 그러니까 3근이면 한 1.8kg 정도 되잖아요. 3근짜리 잉어 서너 마리 딱 낚는다 그러면 보통은 쌀 2말 정도 값은 그냥 버는 거고 2말 값이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상당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버는 거는 거의 뭐 운수 좋은 날 그날 잉어들이 거의 뭐 넋을 놓은 날이고요. 이런 때는 거의 없고 공치는 날이 더 많아서 크게 돈벌이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량진 한강변에도 낚시꾼들이 잡아올린 잉어나 장어를 요리해서 파는 음식점들이 있었대. 식당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1970년대에 들어서 한강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이 한강변의 생선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강태공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연산이었는데 네. 잉어, 장어 다. 한강이 얼음 얼면 네. 제일 좋은 사람이 아이들이죠. 뭐. 그렇죠. 가서 거기서 그럼, 타고 그럼. 지금 한강 노들섬 근처가 썰매 성지였다고 그래요. 네. 거기서 아이들이 썰매 타고 놀고 이랬답니다. 연도 날리고 그랬대요. 맞아요. 그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강이 두껍게 얼면은 네. 이 노들섬 인근 스케이트와 노들섬 인근은 게 스케이트와 얼음 썰매 타러 온 이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동계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절 사람들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뭐 선수가 따로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잘 탔죠. 잘 탔다고 합니다. 아, 우리에게 김연아만 있는가? 우리에게는 넘어질 때 잡아주는 또 다른 연인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옛날 그 한강이 어렸을 때는 연애의 또 성지이기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스케이트 딱 하나 메고 아니면 얼음썰매 딱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딱 신고 그다음에 어떻게 얼음을 제치면서 이제 넘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남자친구 와서 그 손을 잡아준다. 잠깐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옛날에 손잡기도 어렸던 그 시절에 나도 모르게 추위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가? 아니다. 좋아서 얼굴이 붉어진다. 겨울날 홍조를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이 장소 바로 이 한강역에서 타던 스케이트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는 어렸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희 언니는 얼굴이 빨갰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스케이트도 잘 타야지 이게 잘 넘어져야 돼요. 잘 타는 게 잘 넘어지는 거지. 괜히 막 어설프게 막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는 더 다쳐요. 엉덩방아 쪄서 몽고반점 다시 생기고 막 이런 적도 많았었어요. 이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는 건 저보다도 윗 선배들 얘기고요. 그쵸. 저희 때는 동네 곳곳에 공터가 많아요. 지금은 공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때는 개발이 한참 되던 때다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논밭에 겨울이면은 물을 뿌려가지고 얼려. 맞아요. 근데 맞아, 동네마다 얼려 스케이트장이 있었고 아. 거기에 가서 스케이트 타면서 먹었던 떡볶이, 어묵 국물 이런 것들이 기가 막혔던 맞아. 그런 네. 때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날이 추워지면 부모님들은 난방비 걱정 아유, 때문에 맞아요. 아이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나 뭐 지금이나 겨울나기가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옛날엔 주로 이 연탄 보일러나 뭐 이런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고 구들장 밑에 이렇게 연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난방하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1970년대 이 새마을 운동으로 보일러, 연탄 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연탄은 가정 연료로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렇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다 연탄 그렇죠. 전 국민의 연료로 다 사랑받았죠. 됐죠. 그 연탄이 구멍 개수에 따라서 불리는 별칭이 있었어요.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는 22공탄. 이건 구멍이 22개 뚫려 있기 때문에 22공탄이에요. 근데 흔히 아는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먹는 그 9공탄 있잖아요. 네. 이 연탄 구멍이 9개라는 게 아니라 구멍탄의 변화형이 9공탄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대요. 아, 분리해서 나오는 후루루 짭짭 그 그렇지, 구공탄이 9공탄이. 그게 9개 구멍이 아닌 거군요. 아. 구멍이 9개면 연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구멍탄이 9공탄으로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연탄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사용됐던 연료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죠. 오래 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월동 준비하면 무조건 연탄이죠. 김장, 연탄 이거면 이제 겨울 준비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최대의 연탄 단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근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엄청 비싼 건 아닐 테고 뭔가 뭐 자주 좀 바꿔줘야 하고 연탄재. 아, 그렇죠, 오래 하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빙고. 안 갈아봤는데 연탄에 대해 아시나요? 그러면 안 해요? 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연탄 당번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진짜. 것 중에 하나 연탄불이었어요. 연탄이었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딱 외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연탄 지금 보고 있지? 이렇게 하얗게 되면 가는 거야. 그걸 갈아요. 저도 많이 갈았습니다. 옛날 애나 어린애 가릴 것 없이 무조건 갈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 요걸 갈 때 원래 위에 이제 벌겋게 익은 그 벌겋게 타고 있는 탄을 이렇게 떼서 밖에 떼어놓지. 꺼내놓고 안쪽에 그렇지. 이제 다 탄 거를 밖으로 꺼내놓고 제일 먼저 꺼냈던 거를 먼저 안에 집어넣고 넣고 새 탄을 다시 넣어야 새 탄 되는데 넣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세탄을 밑에 넣고 위에 뜨거운 탄을 넣고 불은 꺼졌을까요? 붙었을까요? 꺼졌습니다.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죠.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방법은 하나죠. 덜덜 떨고 잔다. 아, 이거였죠. 진짜 그거 맞네. 구멍을 다 맞춰야 되고 그 네. 새벽녘에 그걸 갈아주지 않으면 아이고. 불 꺼진 방에서 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방마다 그거 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가족들 따뜻하게 재우려고 다 갈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 그럼요. 고생 많이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탄 보일러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 연탄 보일러 때문에 또 사고도 많았잖아요. 네. 이 연탄 중독 사고 아, 여기 뉴스에 좀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옛날 난방은 연탄 아궁이가 이 열기가 바닥에 깔린 이 구들장으로 주로 그렇죠. 이제 난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구들장이 약간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러면서 그 연탄 가스,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가 그 구들장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 일산화탄소가 사람이 만나면 그렇죠.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막 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시게 되면은 그냥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사망하게 되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다가 속 울렁거려 그때 나 순간 내가 중학교 때였는데 제가 술을 마신 줄 알았어요. 속이 자꾸 울렁울렁. 옆에 언니는 너무 약했거든요. 언니는 그래서 쓰러져 있고 저는 울렁울렁 막 토하고 막 그래 김치국 뭐 막 갖다 주시고 마시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연탄가스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온수를 이용해서 이 바닥 난방을 연탄 보일러 개발하기도 했고요. 동치미 국물, 김치 국물이 뭐 특효약이다 이래서 뭐 기사에 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동치미 국물 진짜 많이 마셨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의 연탄의 이야기는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게 그게 기점이 바로 88 올림픽이었어요. 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공해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도시가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때 석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던 이 탄광이 본격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 아하. 때라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던 20세기 초반을 담당했던 산업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석유 보일러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86년도에 석유 보일러 사용 가구가 5%였던 것에 비해서 95년도에는 65%로 급증했어요. 그때 나온 CF가 그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이런 유행을 탄생시킨 한 보일러 CF였죠. 네. 이 보일러는 이렇게 또 다른 단점이 있었는데 한파가 오면은 자주 이 얼어서 터지는 동파. 요게 이제 큰 골칫거리였는데 맞아요. 이 내부에 이렇게 순환하는 물이 얼어붙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외부에 보일러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동파를 막기 위해서 이 단열 처리 이런 것들이 필수입니다. 예전에 또 학교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유, 학교에 맞아요. 70명씩 있는데 7, 80명씩 한 반에 있는데 네. 거기에 갈탄 떼는 난로 하나 딱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 이렇게 있고 요거 그 이음매 잘 안 해놓으면요 교실에 연기가 이렇게 숨어. 그렇지, 맞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도시락 올려져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야, 그 시절 우리 연통 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개탄이라는 거 많이 썼는데 아니 지금에야 뭐 우리가 오리털이다, 뭐 거위털이다, 무슨 뭐 특수 뭐 섬유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뜨뜻합니까? 그렇죠. 거기다 롱패딩 쫙 입으면 사실은 눈밭에 굴러도 춥지도 않거든요. 좋으세요. 그런데 옛날에야 뭐 달랑 있습니까? 빨간 내복 안에다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누비 바지 정도 입고 아니면은 안에다 이렇게 엄마가 실로 짠 스웨터 정도 스웨터 입고 입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론으로 된 이 아주 얇은 별로 두껍지도 않고 한기도 잘 가리지 못하는 아우, 요런 그냥 뭐 패딩 같은 거 조금 입긴 있었고 대부분 아버지들은 다 코트였어요. 아. 그것도 그냥 성근 코트 별로 뜨뜻하지도 않은 거. 맞아, 맞아, 그러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그렇게 성장기 자라면서 11월쯤 되죠. 학교에서는 무조건 난로에다가 딱 조개탄 넣고서 이제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장관들이 네. 늘 날랐잖아. 어. 네. 근데 이 조개탄 뭐 아무 때나 다 떼줍니까? 우리 춥다 그래도 이 영하 2도인가요? 영하 3도인가요? 기준이 있죠. 예, 여기 내려가야지 그래. 조개탄 나눠주고 예, 불 피우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 시절은 뭐 다들 가난하던 시절 한푼이라도 그럼. 아끼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막
지키고 막 이랬었죠. 학창 시절에 진짜 공부를 해야겠는데 손이 너무 싫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안 했나? 너무 아무튼 추워서. 얼마나 입김을 불어댔는지. 나는 반딧불 잡아서 책 읽었잖아. 아,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저도 눈 쌓아서 공부했어요. 여보세요.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이래요. 아무튼 난로가 12월 되면 본격적으로 피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 난로 피우는 날이면 일단 당번은 조개탄 저장 창고에서 일정한 양과 그 장작 한 묶음을 딱 받아와요. 아하. 그러면 이제 난로 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난로 앞에 이제 장작을 이제 불이 잘 붙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신문지랑 헌책을 찢어가지고 네. 이렇게 난로 아랫부분에 넣고 불을 딱 붙여요. 네. 장작에 불이 쉽게 붙으면 다행이야. 근데 안 붙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화생방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켜야 되는데 창문 열어봐요. 얼마나 바람 빗볼 시리고 그랬죠. 아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지만 난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처에 있는 애들은 그냥 거의 뭐 디어 죽어요. 얼굴 벌거져가지고. 이거 막. 끝에 있는 애들은 얼어 죽어요. 추워.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근처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빠져서는 결석에서도 안 되는 애가 있어. 난로 당번. 그중에서도 도시락 당번이 있어요. 도시락을 그 난로 위에 딱 올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순서를 안 바꾸면 밑에 건 밑에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도시락이야 무조건. 그렇죠? 아유 저도 도시락 당번 많이 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네, 이 조개탄 난로나 뭐 석유 난로 뭐 이런 것들 이제 1990년대 후반까지 있었는데요. 이후 이제 뭐 온풍기 그리고 뭐 가스 히터 이런 걸로 바뀌었고요. 바뀌었어. 이 점점 최신식 난방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지금 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죠. 요즘 애들 다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 군대는 또 어땠는데요. 빼치카라는 게 있었어요, 내년에. 그래가지고 빼당이라고 빼치카 당번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다 없죠. 자, 우리 눈이 많이 왔을 때 SNS를 통해서 예술 작품이 있던데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와 멋진 이거야. 예술 작품. 최근 SNS에 예, 어머나.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요 눈사람 작품들이 이 주목을 어머, 끌고 멋지다. 있었는데 일단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본뜬 피에타 눈사람, 그리고 잘 만들었다. 밀로의 비너스를 닮은 눈사람도 등장해서 이 전통적인 과거 눈사람 분에 뚝뚝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진짜 예술이네 예술. 또 폭설에 스키 타고 출근하는 뭐 K 직장인의 영상도 큰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바람이 부나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진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 겨울 추위를 통해서 옛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 얼마나 추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기가 계속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빙판길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8도로 어제만큼이나 춥겠고요. 파주의 수은주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호남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은 한낮에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해안에는 엿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부 영동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동해안에 눈비예보가 들어있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난 7일 전쟁기념관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용산구의 후원으로 용산 상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우리가 극복한 이후에도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과 용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상생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김용호 서울시 의원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춥긴 춥더라고요. 오늘도 네. 계속 이 추위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라떼는 말이에서 지금 추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너무 춥습니다. 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a photo and say so. Save the next channel.